때는 경험해 보셨겠지만 약간의 이론적인 부분을 또 다루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디자인사 공부할 때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역사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먼저 그려야 되잖아. 사람이 부각돼야 되잖아. 그런데 졸면서 해서 그래요. 미안. 사람이 안 보이고 뭐가 먼저 보여요? 투구 먼저 보이죠. 투구의 그 반짝거림부터 딱 보인단 말이에요. 왜? 화가가 집중했던 게 그 재질감에 먼저 매혹되어 버렸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그림 자체 완성도가 높으니까 이 그림의 소유주는 상당히 만족을 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특히 얼굴을 강조한 스타일을 많이 그렸고요. 왜? 돈 낸 만큼 값어치를 해야 되니까. 내 얼굴이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좀 많이 그렸다는 거. 자, 그렇게 만들어지던 그림이 한 17세기, 아니 18세기 중반 정도 들어가면은 바로크에서 로코코로 변하죠. 그러면서 그림이 좀 더 섬세해져요. 낭만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낭만적이라는 의미하고 회화에서 쓰는 낭만적이라는 의미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시대 이후에 로코코 미술 이후에 고전주의 미술하고 낭만주의 미술하고 구분이 돼요. 그때의 낭만주의하고 지금의 이 그림들이 보여준 어떤 낭만적인 분위기하고는 약간 달라요. 자, 어쨌든 상당히 유의적이고 인공적인, 그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잖아. 상당히 어떤 무대에 서 있는 듯한 모습이죠. 꾸며진 모습들. 근데 상당히 아름답고 섬세한 모습들을 많이 그려주게 되죠. 자, 뽕파드르 부인 같은 경우에는 루이 15세의 정부였죠. 그래서 루이 15세를 도와서 많이 여러 가지 정책에도 관여하고 했던 여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자인데, 특히나 이 부시에라는 화가가 이 퐁파드르 부인의 초상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많이 남겨져 있고 당시의 로코코적인 특색을 많이 볼 수 있죠. 이 당시가 약간 좀 퇴폐적이긴 했어요. 그 이전까지의 시대에는 아직도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건실한 가정에 대한 것들이 있었지만 이 시기 때부터는 상당히 세컨드를 두는 게 하나의 문화 유행처럼 돼버린 궁정인의 문화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상당히 퇴폐적인 그림들도 많이 그려지게 되죠. 자, 앞에서 지금 근대 이전까지의 미술이 어떻게 발전한지, 예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선 이번 시간에 두 가지를 좀 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그런 역사, 미술이란 걸 역사를 보느냐, 왜 봐야 되느냐, 그런 문제하고, 그럼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예술의 역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대부분이 물론 이제 디자인사를 다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역사에 대한 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저번에 배웠던 걸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 처음에 역사라는 거, 호메로스 이전까지의 역사들은 물론 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는 다 어느 정도 기록이 돼 있긴 했지만 우선 그리스를 기본으로 해서 살펴보자면은 이전까지의 역사는 신화예요. 과거의 이야기들을 어떤 일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얘기들은 다 무슨 얘기야? 제우스가 무슨 일을 했었고 오디세이가 뭘 얘기를 했었고 다 무슨 얘기예요? 있음직한 얘기인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냥 구전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옛날 이야기다 보니까 어때요? 중간중간에 사람이 첨삭을 가해서 아니면 기억에 혼란이 와서 아니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따로 있으니까 계속해서 변형이 된단 말이야.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우선 그게 다 말로 전해지다 보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어. 왜? 기억 얘기만 의존하니까. 그러던 것들이 한 BC 800년경 호메로스가 오디세이아, 일리아드 같은 책들을 기록함으로써 신화를 기록한 거잖아. 신들이 어떻게 하고 영웅들이 어떻게 행동해서 트로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다 적다 보니 이야기를 이제 입으로 하던 이야기들을 문자로 글자로 적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의 사료가 남는 거야. 물론 그 이야기 자체는 뻥이지.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야기들이지만 우선은 그런 이야기들이 문자로 딱 적힘으로써 어떻게 해요? 문자로 한번 딱 적히고 나면은 바꿀 수 없잖아. 그 문자를 위조하지 않는 이상은 그 문자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어때요? 공신력 있게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럼으로써 이제 신들의 역사, 신화의 역사에서 인간들의 역사, 진짜 역사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기록은 하지만 그 기록되는 이야기들 자체, 컨텐츠는 신화죠. 가짜의 이야기들입니다. 가상의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을 역사로 탈바꿈시켰던 사람이 바로 헤로도토스예요. 이 사람이 페르시아 전쟁을 겪으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역사란 히스토리아라는 책으로 적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달하기,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증인들을 찾아다녀요. 구전들을 수집하고 해서 좀 더 역사학에 가깝게 객관적인 역사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 기록을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서 후세에 전달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이 다 증언,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해서 하다 보니까 신화하고 그다지 차이가 없어.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지만 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끼어들게 되죠. 그래서 후에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잖아. 페르시아를 물리친 다음에 그리스 아테네하고 어디야? 300 했던 애들. 스파르타 걔네 둘이 또 싸우게 돼요. 그때의 전쟁을 무대로 이제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걸 쓰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아테네 정부에서 스파르타 정부에서 썼던 공식 자료들, 선언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역사를 기록하고 특히나 그럼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느냐, 그리스가 왜 싸웠고 왜 졌느냐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원인을 분석해 들어가요. 보다 역사학에 가까운 그런 역사가 기록되게 되고 로마 시대에는 그냥 사람들이 자기의 일기를 쓰듯이 기록은 남기는데 그걸 역사로 다시 재가공해서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몇몇 사람들이 이제 뭐 도덕적인 관점에서 쓰기도 하고 좀 있긴 있지만 그다지 특기할 만한 역사적인 건 없고요. 그랬다가 이제 중세에 들어가면서 다시 모든 것들이 신으로 종합되지. 모든 것들은 신에서 시작해서 신에서 끝나.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역사는 중요하지가 않게 돼요. 역사를 안 쓰게 돼요. 어떤 진실, 이상, 신에 대한 이상을 위해서 진실, 현실이 인간의 세상이 무시되는, 인간의 역사가 무시되는 그런 목적 전치가 발생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돼요. 어떤 거냐면은 교황청에서 위조 문서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요. 대표적인 게 콘스탄티누스의 기진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권리를 기독교에 있다. 뭐 그런 식의 논리를 펼쳤던 문서인데 이게 가짜였죠. 한 8세기경에 위조돼서 만들어졌던 건데 그걸 가지고 교황청이 주구장창 써먹었던 거야. 그걸 갖다가 1440년에 로렌조 발라라는 사람이 이거를 문헌학적으로 사람들이 어때요? 말을 쓰는 것도 시대마다 다르잖아. 지금 우리가 쓰는 말과 뭐 나란 말씀이 달라 뭐 해가지고 갔던 훈민정음 만들어지던 시대의 말과 다 다르잖아. 그런 문맥을 파악해서 분석해서 추적해가지고는 이거 위조된 거다 밝혀내기 시작하죠. 어떤 역사적인 맥락, 언어적인 맥락에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밝혀내면서 역사의 진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번 강조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역사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한 18세기 들어와서 랑케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헤겔이 있던 시대, 칸트 다음에 헤겔 활동하던 그 시대 사람인데 자, 이 시대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베네치아였나? 아니면 어디였나? 네덜란드였나? 어떤 그 공화국에 망해요. 망하면서 그 나라 서고, 역사적인 것들을 문서를 다 넣었던 정부 공식 문서 기록 보관소가 이제 공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부터 몇백 년 동안에 공개된 문서들이, 아니, 공인된 문서들이 다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문서들을 가지고 역사를 쓰면은 있던 그대로의 역사. 사건이 발생했던 대로 그대로의 객관적인 역사를 쓸 수 있겠다 해가지고 랑케라는 사람이 객관적인 역사라는 걸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방식에 따라서 문서를
언어를 다 분석해가지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따져가면서 역사를 쓰게 돼요. 그래서 있던 그대로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랑케 사학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죠. 지금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학인데 근데 얘들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 찰스 비어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역사가는 시대의 산물이다. 역사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왜? 각각의 상대적인 시대 속에서 역사가가 각자 자기만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역사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돼? 다 달라질 거 아니야. 해석이 다른데 어떻게 객관적인 역사, 있던 그대로 역사를 쓸 수가 있어.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지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콜링우드라는 사람은 우리는 과거를 사료로만 접할 수 있다. 전체 역사를 알 수 없다. 글로 쓰는 거잖아. 글로 쓰는 거면 어때요? 당시엔 사진 같은 것도 없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아다르고 어다르시 바뀐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사료만 가지고 역사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이 계속해서 역사학에서 문제가 돼요. 어떻게 하면 객관적인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냐. 그럼 객관적이지 않은 역사는 어떻게 해야지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주구장창 이야기되는데 중간에 에드워드 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역사가는 아니고 영국 외교관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면서 이전까지의 역사학에 대한 논의들을 종합을 하게 되지. 그래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역사적 진실과 해석 둘 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죠. 물론 아주 좋은 말이에요. 역사에 있던 사건이 발생했던 건 발생했던 대로 그대로 진실을 파헤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도 계속해서 시대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성하면서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좋은 얘기이긴 한데 자, 이런 역사는 무슨 역사냐? 인간을 역사의 중심 주체로 생각을 해요. 특히 영웅, 왕이나 귀족들, 그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들, 그 사건의 장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역사의 주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특히 칸은 진실과 해석이 균형을 맞췄다는 점에서 근대 역사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은 인간을 넘어서요. 사료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왕이 무슨 일을 벌였다. 영조가 자기 아들을 죽이죠. 사도세자를 죽이잖아. 역사 기록은 어때요? 왕이 아들을 죽인 걸로 기억되지.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왕이 아들을 죽이고 싶어서 죽였을까? 왕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일반 사람들, 보통 백성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또는 그 위에 있는 선비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생각을 해보자고. 왕이 독단적으로 아들이 미워서 죽였을까? 아니죠. 그 밑에는 여러 가지 당파들의 정략적인 상황들이 있었고 그 밑에는 그 당파들을 지탱하는 살인들, 유림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 유림들이 일반 백성들한테서 착취하는 구조들이 있었죠. 땅에서 부를 착취하는 선비들, 아니 유림들과 아니면 상농업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는 유림들과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통해서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부를 정책이 바뀐단 말이야. 그럼 그 정책에 따라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누구를 왕비로 세우고 그런 것들의 결정이 일어나게 되죠. 왕 혼자서 그냥 개인의 선택으로 어떤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은 왕을 역사의 주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사회적인 상황, 맥락들, 사건들이 역사의 주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봤을 때, 현대 역사에서 볼 때 이 카의 해석도 견해도 결국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한 50년대, 거의 한 4, 50년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심성다 같은 경우는 르페브르, 블로크 같은 사람들, 페르낭 블로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승자의 역사에서 그 사람들의 역사로, 그냥 일반 대중들의 역사로
역사학의 관점을 옮겨가는 거야. 그래서 뭐 기적을 행하는 왕 같은 경우에는 자 프랑스에서는 한 19세 아니 루이 16세까지도 뭘 했냐면은 왕의 손길을 받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이 한번 대로를 딱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솔직히 왕한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특히나 16세기예요.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나지. 계몽주의 사상이 막 일어나던 때란 말이야. 신의 기적을 믿지 않는 시대야. 사람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왕한테 가면은 병이 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왜 그럴 수 있을까? 사람들의 집단 심성, 사람들의 마음, 생각 자체가 어떤 역사적, 사회적인 사건을 만들고 그런 사회적인 사건들이 역사를 만들어낸다라고 봤던 거예요. 페르낭 브로델 같은 사람은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개인이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간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역사가 변해가는 모습을 추적해내죠. 요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라면은 프랑스 심성사가 프랑스 쪽이고요. 그다음에 신문화사, 영국이나 미국 쪽 애들이 신문화사라는 것을 내놓는데 얘들은 뭐 톰슨, 기어츠, 단턴, 진즈부르크 이런 애들이 대중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어츠 같은 사람이 친밀한 묘사 같은 것도 있고, 그건 좀 뒤에 얘기하고 단턴의 고양이 대학살 이건 뭐냐면은 프랑스의 그 노동자들 한 17세기경의 노동자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미쳐가지고 파리에 있는 고양이들 다 잡아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한번 일어나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봤던 거야. 그건 어떤 왕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민중들이 알아서 일어나서 쓰잘데기 없이 고양이들을 죽인 거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에 대해서 따져보고 그 당시 어떤 노동자들의 삶의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변해가고 뭐 그런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파악해냈던 거죠. 또는 진즈부르크의 치즈와 구더기는 한 15세기 이탈리아의 어떤 시골 촌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세계는 치즈 속에서 구더기, 치즈를 먹는 그 구더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우주가 탄생했다라는 그런 설명을 내놔요. 지금 보면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런 썩은 치즈에서부터 우주가 탄생했다는 뭐 그런 얘기를 허황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15세기 기독교 사회죠.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상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썩은 치즈 속에서 우주가 탄생했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초창기에는 그냥 놔둬요. 한번 잡아서 종교집안에 데려갔다가 얘 미친 것 같다 해서 그냥 놔준단 말이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런데 한 20년 후에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화형을 시켜버려요. 20년 동안에 세상이 바뀐 거야. 시대가 바뀌었고 시대에 맞춰서 대처하는 방식이 교황청이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버렸던 거야. 그런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는 어떤 하나의 사람, 주체, 왕이나 귀족이나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는 얘기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있게 한 사회, 그 사회 속의 구조들, 맥락들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요건 좀 중요해요. 우리가 보게 될 미술사에는 많은 작품들, 모네의 뭐 올랭피아라든가 듀샹의 샘 같은 것들, 우리는 자주 그래요. 그런 하나가 갑자기 세상을 바꿔냈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런 한 작품이 만들어지니까 그 작품 덕에 세상이 변했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모든 작품들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을 좀 잘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작품 때문에 세상이 변했는지 아니면 세상이 변해가면서 이 작품이 만들어졌는지. 바로 그 관점에 따라서 작품을 보는 눈도, 예술을 보는 눈도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자, 푸코라는 사람이 유명한 게 광기의 역사라는 거고, 감옥의 역사, 뭐 감시와 처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상당히 재밌고요. 읽기에도 수월하고. 자, 이 사람이 근데 얘기한 게 뭐냐? 어떤 고고학, 계보학 같은 걸 얘기해요.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살펴볼 것이냐. 무슨 얘기냐면 이전까지의 역사는 다 필연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발전해 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도 특히 그죠. 모더니즘 디자인에서는 어때요? 다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더니즘 디자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면서 그 기원을 찾아가고 근거를 찾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역사가 없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냐? 각각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 속에서 각각의 다른 사건들이 우연적으로 발생해서 지금과 같은 사회가 만들어진 것 뿐이지 꼭 지금과 같은 사회가 현대의 우리 물질 문명 같은 사회가 안 만들어지고 다시 조선시대 같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좀 빠져들어요. 결정론적 시각.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물론 이렇게 돼왔지. 우리 현재는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와서 이렇게 현재가 된 거잖아. 그런데 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냐는 거지. 만약에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한테 패배했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렸어. 그때부터. 그럼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가능한 얘기란 말이야. 아니면 대마도 정벌 같은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아예 우리가 일본까지 점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결정되고 변해가는 것뿐이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없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 지금 현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건 아니라는 거지. 바로 그런 문제를 얘기했던 거고요. 좀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간단하게 그냥 딱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런 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일상사 또는 서발턴 연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서발턴 연구는 뭐냐면 인도의 역사학자들이 만든 어떤 학파인데 자기네들의 인도 농민들의 봉기를 연구하면서 역사, 자기네들만의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야. 여러 가지가 얘기했는데 하나 재밌는 거가 뭐냐면은 스피와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철학을 전공한 다음에 역사를 했는데 그래서 좀 철학적으로 좀 역사를 접근해 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인도 역사학자들이 인도 농민들의 봉기를 연구하면서 인도만의 역사를 다시 새로 쓴단 말이야. 이전까지는 영국 사람들이 와서 영국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어떤 봉기 같은 것들을 다 못 배운 사람들이 갑자기 난리 쳐가지고 기존 체제를 전복시키고 막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사회를 부정하고 파괴시키고 했던 역사로 했는데 인도 역사가들이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농민들의 역사는 바로 자신들의 역사잖아. 농민들의 봉기는 사회 체제를 부정하고 파괴시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던 노력이었다. 전혀 다른 관점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그런 식으로 역사 연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스피커가 한마디를 던져요. 이 사람은 여자였거든. 너네들 다 남자의 시각에서 보는 거 아니야. 여자의 시선에서 역사를 봤을 땐 또 어떨까? 이 샤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인도에는. 그러니까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불구덩이에 그러니까 화장을 하잖아요. 인도에서는 사람 죽으면 화장을 해버려요. 뛰어들어가서 같이 죽어. 그걸 샤띠라고 해요. 그래서 과부가 된 사람들을 상당히 모욕적으로 대해요. 그러면 이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영국식으로 보자면 우리 근대적인 계몽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거 뭐야? 엄청난 가학적이고 어떤 여자 입장에서 상당히 피학적이고 상당히 폭력적인 일이잖아.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야 돼. 안 그러면 사회에서 가만히 안 놔두니까. 그래서 이 서벌턴 연구자들은 샤띠를 되게 안 좋게 기술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스피와크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샤띠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성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무슨 얘기야? 샤띠를 안 하면은 내가 남편이 죽은데 같이 뛰어들어도 죽지 않으면은 저는 거의 거리의 놀이개처럼 돼버린 거야, 여자가. 어디서 밥 주는 데도 없어요. 구걸하기도 쉽지가 않아. 구걸하는데도 밥도 안 준단 말이야. 엄청난 경제적 공공성에서 애들 키워야 되고 막 해야 된단 말이지. 혼자 살기도 벅차요. 그럼 과연 그런 사회 속에서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영국식으로 보자면, 계몽주의식으로 보자면은 그냥 남자들이 나쁜 사회야. 여자들 왜 그렇게 탄압했어? 해서 하고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스피와크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뭐야? 샤띠 말고 더 이상의 최선 해결책이 없었던 거야. 그렇다면 샤띠를 했던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될까? 영국에서는 그냥 남자들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불쌍한 애들 정도로밖에 안 돼요. 하지만 스피와크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신의 인생을 가장 능동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결국 내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져. 같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건을 좋게 바라볼 수 있지, 나쁘게 바라볼 수 있지.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또 하나가 일상사. 요거는 독일에 있었던 역사학인데 80년대에 이제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니트 함머라는 사람이 목노주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18세기 목노주점. 이건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화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밀려와요. 그러면서 중공업 같은 데 투입돼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아지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유흥시설들이 만들어지겠죠. 뭐 빵집 가게, 옷가게 같은 것도 많아지겠지만 반면에 목노주점 같은 술집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당시 역사에서 목노주점은 상당히 추잡한 곳, 난잡한 곳, 술 마시고 방탕한 곳, 그런 곳으로만 역사를 기록해요. 그런데 이 니트 함머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이 목노주점을 봤을 때 어땠느냐.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술 마시고 카드놀이하고 도박하고 뭐 그런 것만 했을 것 같지. 맞아. 했단 말이야. 부정한 게 아니야. 근데 그걸 통해서 뭘 하게 되느냐? 사람들 간의 사람들의 유대관계를 이어주는 거야. 노동자들의. 그럼으로써 한 사람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그 목노주점에 가서 술 한잔 같이 마시면서 나 직장 잃어버렸는데 어디 한 대 갈 데 있을까 물어보고 야 다른 직장 여기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하는 식으로 서로가 도와주는 인간적인 관계, 사회관계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또 집 같은 문제들, 구직 문제, 어떤 뭐 채권 문제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내는 장소로서 이용이 됐다. 그렇다면 이걸 좋은 걸로 봐야 될까, 나쁜 걸로 봐야 될까? 부르주아들의 어떤 도덕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상당히 나쁜 거죠. 술 먹고 추잡한 것이란 말이야. 하지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생존을 풀어낼 수 있는 생애 공간이었단 말이지. 자, 또는 뭐 리트케 같은 사람은 고집과 태업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 공장에서 일을 할 때 공장주는 돈을 주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죠. 시킨 대로 일하면 끝이야. 근데 노동자들이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면 일했던 게 아니지. 어떤 자기만의 태업 같은 거. 공장주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해. 그러면은 괜히 뭐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더 피고 온다든지 커피 하나 더 마시면서 시간 끌고 막 안 하고 또 공장주는 그런 거 막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도 막 그러잖아. 막 여자들 화장실도 못 가게 딱 시간 정해가지고 딱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서로가 싸운단 말이지. 표면적으로는 그냥 돈 주고 일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어때요? 노동자, 고용주가 계속해서 맞부딪히면서 서로 간에 어떤 힘겨루기를 한단 말이야. 그건 무슨 얘기냐? 노동자들, 일반 대중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란 정부나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분고분하게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때? 순간순간 삶의 자기 영역에서 계속해서 자기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어때요? 역사에 대한 책임이 어떤 한 사람한테만 있는 걸까? 아니면 그 모든 사회 구성원들한테 있는 걸까?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역사의 주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나치 같은 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치를 욕하죠. 그리고 나치 당원들을 다 잡아가다가 뭐 재판해가지고 교도소에도 보내고 아니면 누구는 죽이기도 하고 막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막 탄압을 한단 말이야. 너네들이 나빴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근데 독일 사회에서 딱 봤을 때 나치를 정권을 잡게 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독일 국민들이잖아. 자기들이 뽑아놓고 그 모든 악행들을 누구한테 전가한 거야? 나치한테만 전가하고 나는 깨끗해, 나는 순수해, 난 너네들한테 속은 것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끝내려고 했던 거지. 근데 뭐예요? 똑같은 공범자들이잖아. 다른 방면에서 한나 아렌트 그런 사람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도 뭐냐면 나치 시대에 어떤 한 장교가 있어요. 이름들이 기억이 안 나 자꾸. 그 사람이 막 도망다니다 유대인들이 또 장난이 아니잖아. 보통 막 잡아다가 모사드 같은 애들이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전범 재판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상당히 거물급을 한 명 잡아와요. 그래서 재판을 해. 그래서 나치 악행을 막 까발린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당당해. 나는 정부에서 시킨 대로 열심히 유대인 잡아서 죽였을 뿐인데 내가 무슨 죄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헷가닥 뒤집어지지. 어떻게 이런 악한 놈이 있느냐.
라고 하는데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악의 평범성. 그게 이 사람만의 문제일까? 이 사람은 어때? 자기 사회 속에서 자기 사회가 상관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난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를 어떻게 한 거야?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훌륭한 일꾼이야. 난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만 그럴까?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가장 뭐 최근의 사태로는 지금 뭐 국정원 사태 같은 것도 있잖아. 분명히 사건들은 밝혀졌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만 어때? 그 국정원 여직원 같은 경우에 분명히 반정부적인 일을 했죠. 정부에서 뭐 국정원에서 선거 개입하지 않게 돼 있잖아. 선거 개입하면 안 되잖아. 근데 개입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얘기를 안 해버리잖아. 그런 것들. 악은 저 멀리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스스로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야. 그 사람이 그걸 원해서 악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 왜? 시켰으니까. 상관이 시켰으니까. 성공이 보장되니까. 이번만 한 번만 하면은 나도 팔자 피니까. 우리 누구한테나 모두한테 다 주어질 수 있는 기회란 말이지. 근데 단지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기,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고 선량하고 넌 나쁜 놈. 우리는 보통 그래 버린다라는 거지. 솔직히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에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인간 스스로 어떤 누군가 뛰어난 사람 아니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사람들 있게 만드는 사회 구조가 역사를 만들어낸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소시르의 어떤 기호, 바르트의 기호 체계 같은 것들이죠. 한번 몇 번씩 다뤘던 거니까 이제 약간씩은 남아있죠, 기억에. 자, 소시르의 기호, 기표와 기호로 나눠진다. 어때? 실제의 의미와 그 표상되는, 언어로 표현될 때의 의미가 달라진다. 우리는 사과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애들은 애플이라고 부르고 뭐 중국 애들은 뭐 샤와 뭐 하든지 뭐 하을 거 아니야. 어? 다 각자 다른 의미로 얘기하게 되겠지. 같은 하나의 사물이지만 그 사물에 대해서도 어때?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 걸 가지고서 바르트라는 사람이 그런 언어, 기호의 어떤 기표와 기호로 나눠지는 그런 분리가 사회 속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고 하죠.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신화를 이야기하잖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신화다.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거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저자의 죽음이라는 걸 얘기하고 텍스트의 죽음을 얘기해요. 저자의 죽음. 글을 쓸 때 우리는 글을 쓰는 사람이 주체라고 생각하자. 글을 쓰는 사람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 사람의 주인이야. 그럼 어때? 우리 읽는 사람들은 쓴 사람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이걸 썼는지 계속 파악하려고 하지.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읽을 때마다 어때요? 의미가 달라지죠. 그리고 글 쓰는 사람도 처음 썼을 때하고 출판할 때하고 나중에 10년 지난 후하고 딱 바뀐단 말이야, 생각들이. 그 글 쓸 때 당시의 상황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고를 한번 딱 썼어. 이게 완벽해. 출판사에 딱 가져갔어.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출판사 편집장 같은 사람들이 이거 책이 팔리는데 좀 무리가 있으니까 내용을 좀 바꾸죠. 그럼 어떻게 돼?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도 쓰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나온 책, 그럼 그 저자의 의도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걸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 속에 어떤 저자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원본의 의미, 본질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질한 건 어디 있어? 저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그 책 자체에 있는 거잖아. 텍스트의 의미가 있는 거지, 본질이. 그럼 저자가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이 중요하니까. 거기 써있는 텍스트가 중요하니까. 결국 그래서 텍스트의 즐거움이라는 얘기까지 하게 되죠. 텍스트를 해석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게 되고. 자, 어떤 사료의 특수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역사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역사 뭘로 해? 글로 기록하잖아. 텍스트로 남게 되잖아.
사건이 어땠든지 간에 그 사건들 자체는 어떻게 돼요? 텍스트로 남아요. 우리는 텍스트로만 그 사건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텍스트로 남겨진 역사겠지. 있던 그대로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역사를 보게 되는 거겠죠. 쓰여졌던 역사를 보게 되는 거고. 자, 인간은 역사를 기록하지만 또한 기록된 역사를 읽게 돼요. 때문에 기록 매체가 역사를 좌우하게 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역사를 기록하고 해석하는 건 인간이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텍스트가 있다는 거지. 매개체로서,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로서 언제나 언어라는 텍스트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중심에 있다는 거죠. 결국 역사는 텍스트 중심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인간이 주체가 된 역사가 아니라 텍스트가 중심이 된 역사,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포코과 스키너부터 뭐 라카프라까지 그런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포코과 스키너 같은 사람들은 언어를 분석해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때까지는 스키너까지는 어떤 본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텍스트 자체로 역사를 볼 수 있지만 그 본질을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다라고 했던 반면에 로티 같은 사람은 언어의 한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언어는 현실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다. 앞에도 몇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비어드 같은 사람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화이트라는 사람이 역사란 이야기의 생산이다라는 얘기로 넘어가게 돼요. 무슨 얘기냐? 있던 그대로의 역사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다. 역사란. 객관적인 역사를 얘기한 게 아니라 객관적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객관적인 역사 자체는 우리가 바라본 주관적인 역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언어의 문학성을 이야기해요. 문학적이잖아.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사실의 기초에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쓰려고 해도 나만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나만의 이야기잖아, 역사가. 라카프라 같은 사람은 그래서 텍스트와 독자의 대화를 이야기해요. 역사란 텍스트를 통해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어디서 스몰 에드워드 카의 얘기가 생각나지? 텍스트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어떤 과거의 사실과 있던 사실과 그 사실을 해석한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자, 어쨌든 역사란 게 그래요. 우리가 바라보게 될 현대 미술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야. 진실을 보기 위해서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진실이 필요하고 진실을 최대한 밝히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진실에 기반해서 바라보는 역사는 우리만의 역사라는 거지.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된 역사라는 거예요. 자, 역사 연구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꾸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역사를 통해서 과거가 이랬구나. 그걸 통해서 그런 관점들,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가지고서 뭘 하게 돼요? 현재를 돌아보게 되잖아. 현재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돼? 이게 좋네, 나쁘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현재가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미래까지 바뀌어 나가는 작업이 바로 역사죠. 그래서 역사는 과거를 소재로 삼지만 미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큼, 즉 보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역사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 전체, 있던 그대로 역사를 볼 수 없고 한마디로 현대 미술사 전체도 우리가 완벽하게 조망해 볼 수 없어요. 10년, 20년을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왜 역사를 볼까? 완벽한 역사라는 게 만들어질 수 없는데.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본다고도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는 디자이너잖아. 디자인의 관점에서 이 예술이란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디자인하고 예술하고 솔직히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대까지, 예술이란 게 형성되기 전까지, 인상파 이전까지만 해도 디자인하고 예술하고 구별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인상파 이후로 뭘 하게 돼요? 예술이란 게, 현대 회화라는 게 만들어지죠. 걔네들이 한 게 뭐야? 예술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반성해보는, 되돌아보는, 내가 누구인지 주체성과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따져보고 밝혀보려고 노력했던 게 예술이란 하나의 영역으로 만들어진 거지.
반면에 우리는 그런 예술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보다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 것인가를 따지면서 상업미술과 현대미술의 갈래가 분기점이 되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예술은 고고한 것이고 디자인은 돈만 밝히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뭘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디자인 영역 속에서 디자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계속해서 반추하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사회, 어떤 세상을 디자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분석해가고 계속 만들어가고 있잖아. 이젠 오히려 디자인이 예술을 아우르고 있죠. 왜? 예술은 어때? 하나의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사고잖아.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인간이 누구인가 넘어서 이 사회까지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잖아. 바로 그런 문제, 그런 관점을 베이스로 깔고서 이번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이 아주 간략하게 한다고 막 다 넘겨가고 뛰고 막 했는데도 지금 45분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허락하는 날 계속 좀 나갈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그럼 예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자, 미술이라는 거 근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제의와 장식, 기록과 기념을 위한 도구에 머물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 뒤셀도르프의 비너스, 알타미라 동굴 벽화 뭐예요? 어떤 제의적인 측면이 강하잖아. 그에 비해서 현대에 들어서 인상파 이후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인상파 이후의 그림들 보면은 예술 그 자체의 가치를 따지죠. 그 의미를 따지고 이걸 왜 만드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예술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예술화가 되는 거지. 자, 이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면서 즉 과학적, 이성적이 되면서 예술의 비과학적, 비이성적 특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이전까지 별로 그렇게 인간이 무엇이다 라는 얘기가 없었단 말이야. 자, 푸코 같은 사람은 인간이란 18세기에 발명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이전에 인간이란 개념 자체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단 말이야. 내가 존재하니까 그냥 존재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할 게 있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인간이란 무엇이다. 인간이란 뭐 자기의 뜻을 뭐 정립해가지고 나 스스로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뭐 하고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타나면서 인간 무엇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이따 또 뒤에 또 해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 자, 그러면서 어떤 것이 발생하느냐. 인간이 누군가를 찾으면서 인본주의가 형성되면서 근데 과학도 함께 형성되기 시작하죠.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성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인간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인간이 그다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면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이중성을 깨닫게 된 거야, 이제. 예전에는 그냥 내가 존재하면 존재하는 걸로 끝났지만 이제는 과학이란 잣대, 이성이란 잣대로 인간을 딱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 내가 과학적이지 못하구나, 이성적이지 못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런 극명한 예가 될 수 있는 게 모듈화죠. 모듈화. 뭐예요? 인간을 가장 평균적인 수치로 딱딱 규정하는 거잖아. 근대화의 산물이죠. 과학화되고 이성화되면서 효율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치수를 재가지고 가장 적합한 옷을 만들어내는. 지금 우리가 입는 것도 다 뭐야? 44 사이즈, 55 사이즈 하면서 사이즈별로 옷을 만들어내고 입잖아.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수량화되고 계측화된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때요? 그 수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강호동 같은 사람들. 치수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 아니면 나처럼, 아, 옷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 각자 어떤 신체적인 부분들이 어때요? 다 다르잖아.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는 평균적인 치수를 모듈화를 시킴으로써 인간을 짝짝 그 치수에 맞춰버린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인간이라는 거지. 거기에 맞는 인간도 있지만 맞지 않는 인간도 있잖아. 근데 왜 그걸 다
하나의 치수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은 정상, 이 사람은 비정상으로 만드냐는 거지. 근데 바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대부터. 그러면서 예술이라는 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정립되면서 이 사회의 바탕으로서 가치관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술이라는 것이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전까지 테크네라는 개념 같은 것들, 예술과 기술의 차이가 없어요. 두 개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냥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내면 돼. 감동하면 되고 쓸모있게 쓰면 돼. 그런데 이제는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것은 과학적이다. 이것은 예술적이다. 근데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들어있잖아.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분류하기 시작하죠. 근대가 시작되면서. 자, 그런 속에서 예술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예술은 지금도 수많은 실험과 시도를 통해서 어떤 표현 기법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기도 하고 주제의 어떤 철학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도 해요.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만들어냈던 예술이란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어떤 가치가 있었던 걸까? 그거를 앞으로 우리는 디자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미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역사를 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어떤 미의 개념들 어떤 게 있었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고대 그리스의 미 개념 몇 가지가 있어요. 모방, 미메시스 가장 유명하죠. 재현이라는 거. 처음엔 단순 모방의 의미예요.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다. 그 정도 의미였는데 플라톤 이후에 어떤 환영, 재현의 의미로 사용돼요. 근데 상당히 좀 격화된 의미로 사용되죠. 무슨 얘기냐. 플라톤이 이데알 이야기에서는 어때요? 원리의 본질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구분해 버리잖아. 그러면서 현실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의 재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림은 뭐야? 그 재현된 세계를 다시 한번 재현하는 거니까 어때? 재현의 재현. 질이 떨어진다라는 거지. 어떤 원본이 있으면 원본에서 한 계단 내려왔다 다시 한 계단 내려간 게 재현이다. 그러니까 미술은 상당히 깎아내려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회화하고 미술하고 거의 비슷한 예술을 영역으로 치는데 당시에는 건축하고 조각을 같은 범위로 쳐가지고 창작 활동으로 봤어요. 그림은 모방으로 봤지만 조각은 창조 행위로 본 거야. 건축처럼. 그래서 이거는 재현으로 안 봤어요. 희한한 일이지. 우리하고는 이제 기준이 좀 달랐으니까 그랬던 거고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 자, 그랬는데 이 개념이 중세 이후로까지 쭉 가요. 그래서 화가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인식들이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플라톤이 이야기할 때 동굴의 예화 뭐예요? 이데아를 설명해서 동굴의 비유를 들잖아. 모든 사람들이 동굴에 있어. 다 동굴 벽만 바라봐. 이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빛이 자기 등을 지나쳐가지고 벽에 비치는 것만 보게 되지. 그림자만 본단 말이야. 현실의 세상이 어떤지를 몰라. 본질이 뭔지 모르고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 보고서 세상을 보니까 진실을 알 수 없다. 이때 누군가가 뒤돌아서서 바깥의 세상을 보고 바깥의 세상이 본질이 어떻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동굴의 비유죠. 근데 이 사람이 플라톤이 이 동굴의 비유를 들으면서 뭘 얘기해 지금? 글을 쓰면서 말을 하면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지. 동굴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등 돌아서서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이거 뭐예요? 그림하고 뭐가 달라? 재현이잖아 이것도. 자, 아이코놀로지라는 책이 있어요. WJT 미셸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해. 그러면서 언어도 이미지다. 즉 재현이다. 플라톤이 얘기했던 재현의 재현이라는 거 말도 안 된다. 플라톤도 스스로 재현의 재현을 하고 있었다. 이미지와 언어 동급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리스 시대부터 중세 넘어서 근대까지는 어쨌든 재현의 재현으로서 이해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모방이라는 게 예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 개념이 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정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카타르시스. 감정을 달래고 진정시켜서 영혼을 세척하는 기능을 한다. 예술이. 그렇죠. 예술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감동하게 되고 감동을 통해서 뭔가
희열을 느끼게 되잖아. 그래서 우울했던 감정도 더 밝아지거나 아니면 밝았던 기분이 뭉크의 그림 같은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어두워져 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죠. 또는 기술, 테크네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자연재료나 자연재료의 이해 또는 제작과 사용의 배경이 되는 규칙들 또는 제작자의 지적인 제작 능력 같은 것들을 지칭한 게 바로 이 테크네인데 바로 이 테크네의 개념이 디자인의 개념과 예술의 개념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개념이죠. 이 시기까지의 그림들은 솔직히 말해서 근대까지 현대 미술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그림들 어떤 용도로 쓰였던 걸까? 과거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 어떤 왕이 즉위식 같은 것들 아니면 예수님 뭐 재림하거나 아니면 뭐 십자가 못 박혔거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또는 그 승리를 찬양하는 그림들이잖아.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이란 말이야. 예술이지만 또한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돈을 받고 만들어내는 상업적인 그림들이었단 말이야. 현대의 예술 개념으로 치자면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다. 분리가 안 돼 있었던 거지. 디자인하고 예술하고. 그랬던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가 하모니. 요건 그림 자체를 만들어질 때 내재적인 규칙 같은 건데 처음엔 규범, 일반적 규칙에서 유래를 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때 이러면 이제 어떤 조화의 의미로 사용되죠. 피타고라스가 뭐예요? 기하학 같은 걸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특히나 수 같은 것들, 비율, 배율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척도, 비례에 입각한 수적 배열 같은 것들 얘기하는데 특히나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이 세계를 수로서 표현할 수 있다, 재현할 수 있다, 또는 지배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수의 비밀을 밝혀내면은 우리가 이 세계의 비밀을 밝혀내고 그 비밀을 밝혀냄으로써 이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고. 이 개념이 플라톤 이후로 쭉 계속 이어져요. 플라톤도 자기의 아카데미아에 입구에다 딱 써놓지.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 수학이 가장 기본적이었단 말이야, 이 시대에. 바로 그 조화 속에서 음악 같은 것들 어때요? 음의 비율들 다 비율에 따라서 음이 변화되고 만들어지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재현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그림들 아까 제가 봤었잖아. 어때? 상당히 현실적이죠. 비율에 맞춰서 그려져요. 조화롭게 그려지죠. 특히나 로마 시대에는 이제 비트루비우스라는 사람이 황금 비율이라는 것을 제안해요. 그 이전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문헌에서 남아있는 게 비트루비우스까지인데 이 사람이 어떤 전통적인 미술의 기본 이론을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건축에 있어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했을 때 황금 비율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뭐 황금 비율을 만드는 건 알죠. 정사각형의 대각선에 홀을 그리면 이 비율이 바로 황금 비율이 되잖아. 루트를 씌워서 만들어지는 비율. 요걸 통해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아름다움. 카론이라는 거. 마음을 즐겁게 하고 감탄을 유발시키는 것. 또는 예술을 감상할 때는 관조라는 것도 있죠. 일상적인 바라봄. 시각과 청각을 구분해서 음악은 영혼을 표현하는 것. 미술은 아름다운 것으로 정의하는 그런 구분들이 있었고요. 자, 이 당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상상한다, 창조한다라는 개념 없이 상상하고 창조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술을 만들게 하는데 이거 예술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만든 거야. 그냥 내 경험에서 경험하기에 아름답고 멋져 보이고 뭐가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경험적으로 이런 지식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쌓아놓기만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어떤 예술을 만들 것이냐,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그때 없었던 거죠. 자, 그랬던 것이 중세로 넘어가면서 신의 나라가 만들어지죠. 그 이전까지의 어떤 경험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싸그리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신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자, 신은 미 그 자체이며 따라서 신의 피조물인 이 세계도 그 자체로 아름답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미적 개념이야. 있는 그대로 다 아름다운 거야. 왜? 신이 만들었으니까. 창세기에도 그러죠.
신이 이 세계를 만들면서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뭘 해요? 끝에 보시기에 주었더라. 보시기에 주었더라. 보시기에 주었더라. 6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씩 만들면서 계속해서 보시기에 주었더라는 얘기를 하죠. 예술이란 신에게 부여받은 능력으로 신의 능력을 재현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딴 거 뭐 할 필요 없어. 그냥 신의 영광을 설명하면 돼.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이 한 기원 후 400년경, 그러니까 로마가 거의 멸망할 때쯤 살았던 사람인데, 히포라는 지금의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 모나코 정도 되나? 그쪽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당시엔 거기까지 이제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거기 살던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척도와 수, 무게에 따라 배열하였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야. 그리스 철학이 그대로 이어져요. 단지 그 주체가 누구냐? 신이라는 거지. 인간이 사라지고 다시 신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자, 그래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아름다움은 비례뿐 아니라 색채에도 의존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플로티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원 전 300, 400 그 중간 사이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니야 100년경이었나? 어쨌든 이 신 플라톤 학파를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이론론이에요. 어떤 일자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일적인 존재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기독교 사람은 아니었지만 플라톤의 사상이 어때요? 이데아를 얘기하면서 어떤 본질을 얘기하잖아. 그 본질을 일자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일자가 빛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빛으로부터 세상이 빛이 퍼져나가면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장 빛에 가까운 것부터 순으로 만들어져서 뭐 그 중간에 인간도 있고 뒤에 뭐 동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미물들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세계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일자를 빛으로 설명한다는 거지.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신을 빛으로 설명을 하죠. 예술에 있어서 빛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보면 아까 전에 봤던 몇 가지 그 중세 그림 보면은 사람들 뒤에 뭐가 있어야 돼? 후광이 그렇죠. 원판이 이게 붙어 있잖아. 그게 빛이에요. 언제나 빛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세 성당들 보면 다 어때? 스탠드 글라스가 있어서 빛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져 있죠. 창들이 엄청나게 커요. 당시 구조적 봤을 때 최대한으로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만큼 빛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중세에는 어떤 신 중심, 신을 표현하는 빛이 중심이 된 예술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 신을 설명하기 위한 예술이지. 그거 자체로 인간이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움.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가 좀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아이러니인데, 자, 신의 재현과 신상 파괴. 자, 유대교, 기독교의 원류가 어때요? 유대교죠. 유대교에는 10계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모세한테 10가지 계명을 줘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사막에 여행하는 도중에 10계명을 준단 말이야. 근데 그 첫째와 둘째가 뭐냐? 첫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말로는 내 모습을 새기지 말라. 모습을 새기면 안 돼.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어때? 문양들만 만들어내지 사람의 형상 같은 것들 재현 안 하죠. 모스크에서 문양 패턴 얼마나 많이 발전돼 있어. 솔직히 이슬람도 알라, 여호와예요. 똑같은 신이에요. 단지 유대교는 그 중에서 뭐야? 아브라함의 아들 적자 이삭을 통해서 뭐 야곱에서 뭐 그런 애들 쪽으로 쭉 가는 거고, 저쪽 이슬람 쪽은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삭이 있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서자가 있었지. 서자의 자손들이 자기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은 신을 섬겨요. 이름만 다르지. 알라고 여호와. 얘들이 오히려 더 잘 지켜 계명을. 그래서 우상을 안 새기는 거야. 그랬는데 가톨릭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뭐 부활하고 막 해갖고 기독교가 만들어지면서 약간 변형이 돼요. 예수님을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물고기 같은 모양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점차 발전해서 사람의 형상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다. 신의 모습이 이렇다. 마리아의 모습이 이렇고 요셉의 모습이 이렇다.
베드로는 이렇고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미지들이. 근데 뭐예요? 신은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고 했었지. 근데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의 모습을 10계명인데 10계명을 거역하면서까지 이미지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왜? 포교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신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전하는 철학적인 내용 가지고는 전파가 잘 안 되죠. 뭐라도 직접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어야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 봐야지만이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 특히나 게르만의 침공 이후에 게르만 애들 완전히 까막눈이죠. 철학적인 사고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얘들은 그 당시에 기원 후 400년경에 뭐예요? 그리스 철학을 완전히 흡수해가지고 철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게르만의 세계가 펼쳐졌어. 원시적인 세계가 만들어져 버렸단 말이야. 얘네들한테 어떻게 기독교를 설명해야 될 거야?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엔 다시 신상을 사용해요.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여호와의 모습을 그리고 계속해서 다 형상들을 만들어내 버린단 말이야. 자, 그랬는데 한 기원적 8세기, 6세기 기원 후 400년경 로마가 막 멸망할 때쯤 어때요? 중동에서는 무하마드가 나타나가지고 이슬람을 만들어내잖아. 그리고 계속해서 서진을 하지. 유럽을 침공한단 말이야. 얘들이 뜨끔하죠. 계속해서 이슬람이 침공하는데 그 침공의 이유를 얘들이 계속 되묻기 시작하다가 성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서 신이 노하셔서 우리를 벌하신다. 이슬람 같은 애들 만들어서 우리를 벌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당시에 신상들을 엄청나게 깨부셔요. 자기들이 그렸던 신의 모습들을 계속 다 때려 부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이교의 신들도 다 같이 때려 부시죠. 우상을 파괴해서 깨끗한 세계, 신이 원하는 우상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슬람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 근데 바로 이것이 현대에 말하는 시뮬라시옹이라는 거죠. 허구의 신화라는 거죠. 자, 시뮬라시옹 뭐예요? 자, 제 2열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린 지구에 밟고 서 있잖아. 지구 볼 수 있어, 없어?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구의 모습이 완벽하게 딱 들어가 있지.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지도에 그려져 있는 지구의 모습이죠. 그건 지구야, 지구가 아니야. 실제의 지구는 여기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구는 그려져 있는, 지도로 만들어져 있는 가상의 지도를 지구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현실을 뭘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가상의 체계로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미지도. 우리가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은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상적인 체계를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 그럼 그 현실은 어떤 현실일까? 가상에 의해서 이해된 현실, 그것은 진짜 현실일까? 아니면 가상적 현실일까? 애매하죠? 아리까리해진단 말이야. 자, 신상은 신을 가리키는 기능보다는 신의 부재를 감추는 기능을 한다. 보드리아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시뮬라시옹이라는 걸 얘기했던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자, 신의 부재를 감추는 기능을 한다. 무슨 얘기냐? 신상을 만들므로써 원래는 어때? 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보드리아르는. 근데 신상을 만들어서 신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야. 그걸 그냥 깨부시면은 단순해요. 그럼 다시 신이 재현될 거 아니야. 신이 재현된 여기 만약에 신이 있고 내가 있고 근데 그 사이에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 신상이란 걸 만들었어. 그걸 깨부시면 어떻게 돼? 다시 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겠지. 신상 파괴주의자들이 원했던 건 그거란 말이야. 이미지를 거짓된 것을 없애버림으로써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보드리아르가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시뮬라시옹. 가상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잖아. 근데 가상의 틀을 없애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현실 자체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야? 사진기의 렌즈, 카메라 렌즈를 한번 봅시다. 사진을 찍을 때 어때요? 렌즈가 있어야지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잖아. 근데 렌즈에 찍힌 사진,
실제의 이미지예요? 아니면 그냥 필름에 뽑혀진 이미지야?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필름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 상이 필름에 그냥 부착된 거잖아. 진실의 모습이 아니야. 진실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진실하지 않은 이미지지. 렌즈에 한번 투과된 이미지란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렌즈를 없애버려. 그러면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없어? 못 찍겠죠.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지. 자, 좀 더 돌아가 봅시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칸트로 한번 돌아가야 되는데, 자, 칸트가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왜 했었잖아. 사물자체라는 개념 있죠. 물자체라고도 부르고. 무슨 얘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할 때 뭘 가지고 이해하는 거야? 우리의 눈과 코와 귀와 입과 피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이해를 하잖아. 감각을 하잖아. 경험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인간은 눈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이해를 해요. 경험하고. 근데 박쥐 어때? 박쥐는 눈 없죠. 걔 뭘로 이해를 해요? 초음파로 이해하잖아.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하고 박쥐가 이해하는 세계하고 어때? 다르죠. 세계는 존재하지만 그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렌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때? 세상의 모습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야?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세계.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는 그런 걸 환세계라고 하죠. 동물마다 각자 자기가 있는 감각기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세계가 달라지는 것들을 갖다가 환세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현상이라고 부르죠. 철학에서는. 현상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어때? 본질은 있지만 이걸 누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죠. 시뮬레이션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본질이 아니라 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이해에 따라서 세계를 보는 세계의 상 자체가 어떻게 돼? 달라진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있는 그대로 직관적인 세계를 보려고 한다. 볼 수 있을까? 우리한테 주어진 건 우리의 눈, 코, 귀, 입, 피부잖아. 이걸 벗어나서 다른 식으로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슨 레이더나 그런 걸 통해서도 만들어지긴 해요. 열영상 같은 걸 통해서 만들 수 있지만 그걸 다시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 다시 시각화 시켜야 되잖아.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걸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우리의 감각 능력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신에 대해서도 어떨까?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 본질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 우리가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신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상 파괴주의자들은 뭘 했던 거냐? 신상을 파괴함으로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감춘다는 거지. 이것만 없애버리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본질이 없었던 거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시뮬레이션이죠. 자, 물론 그 반대로 역시뮬레이션이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지금 안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어쨌든 그런 시뮬레이션이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뭘 볼 것이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허상밖에 없잖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가상적이라는 거지.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마르크스죠.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어떤 자본론. 여기 보이는, 자, 뭘로 할까? 자, 요 파워에이드. PPL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고 싶지만 누가 봐주겠어? 자, 요거의 사용 가치는 뭐예요? 내가 마실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요거의 교환 가치는 뭐야? 500원이죠. 얘는 이거 존재 근데 이 자체로 있는 거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요? 우리만의 관념으로 여러 가지 가치를 집어넣게 되는 거지. 교환 가치를 지닐 수도 있고 사용 가치를 지닐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교환되면서,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느냐. 우리가 교환할 때는 어떤 매체가 필요해요. 화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상품을 사고 그 상품으로 다시 화폐를 만들고, 아니, 화폐를 사고 상품을 만들고 화폐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거 다 설명하려면 이제 길어지니까 저번 시간 했던 거 그냥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면서 집에 가서 살펴보시고 우선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나눠져 있는데 그 사물들의 교환 가치, 이 교환 가치를 뭘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측정하게 돼요? 화폐를 가지고 하잖아. 화폐가 기준이 되잖아. 얘가 500원이다, 1000원이다 할 수 있는 이유는 화폐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이 물체에다가, 파워에이드라는 물건에다가 투사를 하니까 가능해진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500원을 가지고 얘는 500원짜리야 딱 했어. 자, 상품 C죠. 상품을 M, 화폐로 바꾼단 말이야. 500원을 주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주면 어떻게 돼? 걔가 나한테 500원을 주겠지. 그래서 500원 주고 파워헤드 받고, 파워헤드 주고 500원 받고, 계속해서 교환되는 게 뭐예요? 자본 구조잖아. 자본 시장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본 시장이 그렇게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지. 왜? CMC일 때 상품을 만들어서, 내가 상품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고 그 받은 돈으로 다시 다른 물건, 요거 말고 뭐 쇠고기를 산다든지 뭐 500원짜리 다른 볼펜을 산다든지 할 때는 문제가 없어. 그렇지만 MCM으로 갈 때 내가 그냥 돈만 가지고 있어. 돈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품을 사야. 500원짜리 파워헤이드를 사. 그 다음에 다시 파워헤이드를 다른 사람한테 500원 주고 팔어. 그럼 어떻게 돼?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했죠? 자, CMC일 때는 어때? 내가 물건을 만들어내지. 내가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물건 다 쓰면 어떻게 돼? 문 좀 닫아주세요. 어떻게 돼요? 물건 다 쓰고 나니까 내가 다시 만들어서 또 물건 만들면 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노동하는 한 걱정이 없어요. 내가 일해서 내가 일한 만큼 상품을 만들면 되니까. 반면에 MCM일 때 내가 돈만 가지고 있을 때 일하고 싶진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쓰다 보면은 돈이 다 날아가 버리겠지. 바닥을 드러내겠죠. 다 써버리겠지. 근데 일하긴 싫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 뭘 붙이게 돼? 잉여를 붙이게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뭐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뭐예요? 머그컵의 예를 들었죠. 머그컵 하나가 한 12,000원짜리 머그컵을 만들다고 했을 때 어때요? 한 3,000원은 원가고 한 3,000원은 가공비가 있고 3,000원은 뭐라고? 잉여가치. 잉여가치가 있고 또 3,000원은 노동력, 임금이 들어간다. 그때 3,000원이 뭐예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가격이잖아.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자본주의 속성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CMC는 계속 가요. 근데 누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CMC로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어때? 내가 노동을 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사회야. 내가 그냥 열심히 노동해서 살아가면 되는 사회야. 그런데 MCM의 사회에서는 어때? 똑같은 하나의 우리의 동일한 세상이지만 내가 CMC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MCM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지. 노동을 중시한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불교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세계, 자신의 한 만큼 가치를 부여받는 그런 사회가 있는 반면에 자본주의 사회는 어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계약이잖아. 계약을 통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이윤을 추구하지.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벌 수 있는 돈을 계속해서 추구한단 말이야. 가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브레튼 우드 체제죠. 그 이전까지는 금 본위제였단 말이야. 금을 기준으로 해서 금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돈을 찍어내서 사람들하고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자,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다 끝나갈 때쯤 돼서 보니까 경제가 파탄이 나서 너무나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자, 전 세계 모든 금을 미국의 뭐 35.1달러 해가지고 딱 정해가지고 그만큼만 금으로 주자 결정을 해버리지. 그 다음에 한 70년대 가서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돈이 더 궁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닉슨 대통령이 불태원 선언을 해버리잖아. 더 이상 돈을 미국 달러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그만큼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 무슨 얘기냐? 이제 돈의 가치는 금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정해서 주겠다.
쉽게 말하자면 더 이상 실제적인 가치 없이 그냥 은행에서 결정하는 대로 돈의 가치가 만들어진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실제적인 가치가 하나도 없어. 그냥 한국은행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달러로 하는 미국 준비은행, 뭐 연방제 그런 데서 만들어진 가치가 허구적인 가치가 현실적인 돈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거야. 현실과 가상이 어때요? 계속해서 돌고 돌고 있죠. 미술도 마찬가지죠. 자, 모나리자의 가치 어디에 있을까? 본질적인 가치가 있나? 아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한번 봤으니까 이런 가치, 저런 가치 막 대기오문법이 어떻게 되고 뭐 삼각구도의 인물상이 어떻게 막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아마존에 딱 가져가요. 부족민한테 선물해. 엄청난 거야. 이건 프랑스에서 애들이 어떤 돈을 주고라서 이건 바꾸려 하지 않는 그림이야 하고 딱 줘. 애들이 감사해야 할까? 그냥 그거 자기 집 앞문에 문짝으로 쓸지 어떻게 할지 모르죠. 걔네들은 가치가 없단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현실 사회는 실제적인 가치를 통해서 어떤 필연적인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상적인 관계, 믿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신뢰 관계가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가 믿고 있는 만큼 가치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잭슨 폴록의 그림 중에 지금 최고 시세가 나가는 그림이 잭슨 폴록의 그림인데 1,400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이중섭 같은 화가의 작품은 보통 한 5, 6억 정도. 근데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만큼의 차이가 나는 걸까? 예술적인 가치? 그거 어떻게 따져? 이걸 사용 가치로 따질 거야? 교환 가치로 따질 거야? 뭘로 따질 거야? 그걸 만들어내는 예술계, 그 사람들의 관계, 사회 구조의 관계가 그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그건 실제적인 가치야? 가상적인 가치야? 가상적인 가치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작품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작품들이란 말이야. 인간성에 대한 어떤 자꾸만 과학화되는 시대 속에서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예술이란 과연 무엇인가 계속 추구하고 따지면서 만들어냈던 것들인데 우리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가? 돈으로 가치를 매기고 있죠. 솔직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막상 박물관 가서 지금도 여기 뭐 고갱 같은 거 하잖아. 가서 그림 보면 설명할 때 뭐 도슨트 같은 사람들 와서 막 하면은 먼저 이게 얼마짜리입니다. 부터 설명을 해요. 얼마짜리가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 그림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데 하지만 그것부터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 모든 가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고 있는가? 믿고 부풀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실제적인 가치가 무엇일까? 근데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못 해요. 왜? 우리가 믿는 대로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바로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림들을 보면서. 자, 그런 관계들, 가치를 만들어내는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한 두 가지 정도 대표적인 게 있는데 헤겔이 얘기했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그리고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흑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자, 주인이 주인일 수 있는 이유 뭐가 있을까? 또 노예는 왜 노예가 됐을까? 내가 조선시대에 돌아갔다고 쳐봐. 내가 양반이야. 그리고 내 옆에 뭐 종로만화를 딱 부리고 있어. 그럼 내가 양반일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지? 혈통? 그래, 양반으로 태어났으니까. 종놈은 종으로 태어났으니까. 헤겔이 좀 더 다른 얘기를 해요. 주인이 주인 된 것은 주인이 되기를 결심했기 때문이고 노예가 노예인 것은 노예가 되기를 결심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결심했으니까. 무슨 얘기냐? 주인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노예를 잡아다가 너 노예해 라고 푸시를 한 거고 노예는 싫지만 어때? 결국엔 주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인 거란 말이야. 넌 받아들인 거니까 노예는 노예로서 평생 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가 성립되긴 하지만 어쨌든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결심한 대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주인도 주인이 되기를 결심했고 노예도 노예가 되기를 결심했어요.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인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노예란 얘가 있어야지만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 반면 노예는 주인이 없다면 난 노예 안 있어도 돼. 근데 주인이 있다 보니까 내가 노예가 돼버렸단 말이야.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이 없었다면 내가 그런 결심을, 그런 결단을,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지. 서로 간의 선택 속에서, 관계 속에서 주인이나 노예라는 관계가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 구조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인이나 노예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결심을 많이 강조를 했다면은 반면에 마르크스는 그 헤겔의 제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헤겔의 제자였던 마르크스는 그런 얘기를 해요. 흑인과 노예의 변증법. 흑인이 노예인 것은 흑인이 노예가 되길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흑인을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약간 달라져 버렸죠. 헤겔 때는 어때? 주인이든 노예든 서로가 결심했던 거야. 서로가 인정했어. 자기의 위치를. 그런데 흑인과 노예 변증법에서는 달라지죠. 흑인은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 누가 노예가 되고 싶어 하겠어. 그런데 사회 자체가 흑인은 노예야 라는 가치관을 심어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돼? 흑인은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돼버리는 거지. 18세기, 한 16세기경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고 라틴 아메리카 쪽에 식민지가 만들어지고 이제 인도와의 무역이 좀 어려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플랜테이션 농업을, 사탕수수 같은 것들을,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 사탕수수 농업 같은 것들을 저쪽 라틴 아메리카 저쪽 지금의 아이티가 있는 그쪽 지역 뭐지? 그 해적들 많이 나가는 캐리비안 지역 그쪽에서 막 이제 플랜테이션 농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가 필요해져요? 노예가 필요해져. 노동력이 필요해진단 말이야. 그걸 어디서?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 잡아다가 그냥 섬에다가 풀어놓고 사탕수수 재배해. 아니면 굶어 죽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해버렸던 거지. 그때 이 사람들은 노예가 되길 원했던 게 아니라 뭐야? 사탕수수를 원하는 영국, 프랑스, 유럽에 있는 소비자들과 그 사람들한테 설탕을 팔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던 자본주의자들이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들 잡아다가 캐러비안 지역에다가 풀어놓고 사탕수수 농업을 하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 그런 것들 속에서 만들어져 버리는 거잖아. 이제 인간이 어때요? 개인의 결심에 따라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뭐야? 사회적 구조적인 구조 속에서, 체계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나인데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떤 가상적인 체계가 나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미술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런 관계들 속에서 미술의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럼 근대 미 중세 얘기인데 별것 없이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좀 어려운 얘기가 좀 부쩍 튀어나왔긴 했어요. 자, 근대에서도 근대에는 좀 중요한 게 뭐냐? 과학적 어떤 계몽주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인간성, 이성적이지 않은 비이성적인 부분들이 부각되고 그걸 통해서 예술이란 것이 모호하게나마 그 개념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로크 같은 경우에 영국의 경험론자죠. 이 사람이 모든 지식은 관념이며 관념은 백지 상태의 마음, 타블라 로사에 새겨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지. 그 프랑스 쪽이나 걔네들은 대륙 합리론 뭐 그런 애들은 이미 주어진 것이다라고 해요. 아포리아. 아니. 뭐지? 또 까먹었다. 선험적이라고 하죠. 아포리즘이었나? 까먹었다. 자, 이미 신한테 어떤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지성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이성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막 한다고 얘기를 했던 반면에 로크는 인간에게 처음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지만 계속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근데 미술에 있어서 뭘 얘기하느냐. 아름다움은 이러한 관념들의 혼합에서 나오는 쾌락의 감정이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감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어떤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주관적인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벤담이라는 사람이 좀 이따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쾌락 계산법이라는 걸 들고 나와요. 쾌락 계산법이 뭐냐면은 사람 수 곱하기 개인당 효용성을 따지면은 행복의 총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주가 한 명이 있고 노동자가 한 10명 있어. 근데 공장주가 노동자들한테 임금 조금 주고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어때요? 공장주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겠지. 공장주가 한 80이 돼. 그 다음에 노동자가 한 10명이 돈을 많이 못 받으니까 행복이 20이 된다. 그러면은 얘들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80 더하기 10 곱하기 20 하니까 280. 근데 만약에 공장주한테서 돈을 좀 덜 받게 하고 나머지 돈을 노동자들한테 건네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 한 공장주가 70 정도 된다. 그러면은 10이 어때요? 더 노동자들한테 돌아가잖아. 그러면은 10 곱하기 30에서 370. 그럼 뭘 해야 된다? 공장주가 가져가는 돈을 좀 줄여가지고 노동자들한테 뿌려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공리주의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공리주의하고 많이 다르지. 우리 공리주의는 뭐야? 우리가 알고 있던 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해가지고 다수가 선택하는 대로 소수는 그냥 따라가야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지. 최대한 공리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 집단 전체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더 증진시킬 수 있을 거냐를 따졌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 얘들이 행복이 70인지 80인지 어떻게 알아? 그 수치를 뭐 벤담이 여러 가지 뭐 수치를 잴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를 하긴 해요. 뭐 7가지 뭐 척도를 재고 하는데 안 돼요, 결국엔. 행복의 치수를 어떻게 잴 수가 없잖아. 감정인데.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을 어떻게 수치화할 수 없잖아. 결국 그래서 공론에 그치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름다움을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지만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고 그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야, 이제. 근대성은 뭔가 모든 세계를 수치화해서 이해하려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던 게 어떤 계몽주의인데, 근대성인데 그 근대성을 가지고 인간을 딱 바라보니까 안 되는구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샤프츠베리 같은 사람.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예술을 봤을 때는. 이걸 뭐 세계의 밀도를 가지고 배색을 가지고 따져볼지 뭘 할지 할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그 속에도 어떤 질서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근대성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따라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잖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걸 믿는 건데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네. 예술의 원인이 뭔지. 결과는 있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를 느끼긴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쇼펜하우어는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루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귀한 야만인, 물론 이 사람만의 개념은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 루소인데 사유재산이 발생하기 전에 인간은 욕심 없는 순수한 존재였다. 예술은 선의 원시적 순수성을 추구해야 하며 혼돈의 질서를 구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낭만주의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이 고귀한 야만인 개념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게 바로 후기 인상파에서 고갱이었죠. 어쨌든 그런 이론적인 배경들이 이제 쌓이고 있는 거예요. 현대 미술에서 다루어지게 될 어떤 사상적 개념들이, 미적 개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콩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인간의 이해는 초자연적인 인지에서 형이사각적인 인지로 다시 실증주의적인 인지로 발전해 왔다. 그리고 이제 실증주의적으로 이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 초자연적이라는 건 신화적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걸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던져버리고 신이나 어떤 존재가 우리를 이렇게 있게 만들었지 라고 그냥 이해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형이상학적이라는 건 근대성이에요. 어떤 과학이나 이성 체계를 가지고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야. 틀을 가지고서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야. 근데 그렇게 바라봤을 때 뭐 어떤 헤겔이라든지 마르크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 어떤 너무나 형식적이고 헤겔의 어떤 정반합 같은 것들 어때요? 정이 있으면 반이고 다시 합이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정반합이 끊임없이 순환되는 그런 체계를 이야기하잖아.
또는 마르크스의 어떤 뭐 원시 공산주의에서 노예제에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다시 공산주의로 가는 그런 어떤 체계에 따라서 세상이 변해간다. 어떤 얘기예요? 현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 체계로 딱 정해놓고 바라보려는 거야. 나머지는 이해 안 하고 내가 만들어낸 체계에 따라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지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실증주의적으로 그냥 현실을 과학적으로 보되 그걸 실증적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대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방식이 뭔지는 얘기를 못해요. 두 개를 섞어야 된다라는 거, 조합을 시켜야 된다는 건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결국에는 좀 사그라들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실증주의가 뭐냐면은 사실적인 걸 추구해요. 리얼리즘. 그 리얼리즘이 낭만파하고 같이 섞여 들어가면서 근대 예술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죠. 특히나 바르비종이라고 해서 인상파 이전에 인상파한테 영향을 준 파가 있어요. 얘들이 극사실주의를 채택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어떤 그림들이 어때? 왕의 그림들, 신화의 그림들, 성경 속의 얘기들 다 있음직하고 거대하고 대단한 이야기들이잖아.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이야기들인데 그런 걸 벗어나서 있는 그들의 모습, 보통 사람들의 평상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내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를 조그만 그림들이 아니라 거대한 대작처럼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 가지 쿠르베의 그림들이 특히나 그런 게 많은데 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사실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리얼리즘을 담아내게 되죠. 그리고 그 리얼리즘이 다시 인상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영향을 주게 돼요. 이 사람의 사상이. 자, 뭐 발자크의 인간의 극, 고리오 영감 같은 것들, 스탕달의 적과 흑, 플로벨의 보바리 여인 등 사실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르포르타르적인 낭만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고리오 영감 같은 경우는 뭐 적과학도 그렇고 다 뭐냐면은 어떤 남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회 속에서 여성들을 홀려가지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뭐 그런 우리나라 드라마들에 많이 보이는 그런 것들 예전에 한 80년대 드라마, 90년대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그 뭐지? 이명박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했던 드라마도 있었잖아. 그런데 나오는 식의 이야기들이 이때 만들어지죠. 보바리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바리 부인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성한테 이제 눈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다가 빚져가지고 자살해버리는 뭐 그런 얘기들인데 이전까지는 없었던 얘기예요. 사실적이지 않아. 아니 사실적이지 않은 얘기, 신화적인 이야기들만 한단 말이야. 뭔가 교훈적인 이야기들, 아름다운 서정적인 이야기들만 글을 썼는데 이제는 현실에서 보이는 인간의 어떤 아름답지 않은 면들도 같이 드러내는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예술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나요. 회화에서. 내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기 시작하는 거야. 왜? 이전까지 예술들은 아름다움이에요. 어떻게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류가 딱 어떤 계몽주의가 나타나면서 근대성이 시작되면서 구별되는 게 바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죠. 어떤 합리주의적인 이성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낭만주의, 주관주의적으로 감성적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것이냐. 어쨌든 아름다움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아름다움을 벗어나는 거야. 아름답지 않은 것도 그려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인상파 이전의 모습이었던 거고. 자, 근대의 미적 성격을 보면 두 가지예요. 지금 보다시피 고전주의하고 낭만주의. 자, 고전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철학, 문학, 조각, 건축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떤 보편적인 인간성, 도덕, 윤리 같은 걸 추구하고 사람들한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멋진 것이다 라고 보여주려고 하죠. 반면에 낭만주의 같은 경우는 중세 로망스에서부터 기원이 돼요. 어떤 환상, 영웅주의 같은 거, 어떤 남성적이에요. 기사도 막 창들고 가서 용을 무찌르고 공주한테 가서 제가 무찔렀습니다. 제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식의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칸트의 숭고 같은 개념들하고 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 낭만주의는 형식을 파괴하고 주관적인 감성과 표현을 중시하게 돼요. 반면에 고전주의는 형식의 규칙과 비례를 중시하게 되고 상당히 이분법적으로 지금 계속 나가는 거지. 근대에는 자, 조화의 아름다움 또는 숭고의 아름다움. 조화의 아름다움이란 뭐냐면 비례적으로 맞춰지는 딱딱 맞아 들어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고 숭고의 아름다움은
그런 비례를 다 벗어나서 무작위성이라고 할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뛰어난 거대한 것으로부터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요. 뒤에 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질서의 부여, 조화의 부재. 자, 고전주의는 아무래도 비례 같은 걸 따지니까 질서를 부여하려고 하죠. 혼돈에서 벗어난 안정적인 것들.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베르사유 궁전 보면 어때요? 다 직선, 곡선 착착착 맞아 들어가죠. 자연성을 최대한 배제한단 말이야. 격자로 딱딱딱딱딱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내요. 반면에 낭만주의 같은 경우에는 조화의 부재를 추구하죠. 왜? 나를 넘어선 어떤 거대한 존재와 대면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잖아. 비례를 만든다는 거, 조화를 만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럴 수 없는 존재와 마주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당히 조화의 부재가 나타나죠. 균형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고전주의 같은 경우에는 바로크나 로코코의 반대에서 그냥 양식적인 반대를 했다면은 낭만주의는 그리스적인 전통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고전에 대한 반대죠.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라고 좀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랜드 투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유럽에 있는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문명이 다 어디서 시작됐어? 로마에서 시작됐잖아.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귀족들이나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탈리아에 한번 가보기를 원해요. 문명의 향수를 보고 싶은 거야. 기원의 우리가 시작됐던 기원의 그 문화를 한번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면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를 여행해요. 그걸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화가 있죠. 괴테 같은 사람들 자연에 대해서 혼돈스러움에 대해서 상당히 혐오했다고 해. 그래서 알프스를 넘는데 창문에 다 커튼을 쳤다고 하죠. 마차에 창을 다 커튼으로 치고 안 봤다고 해요. 자연의 그 혼란스러움이 너무나 싫어서. 반면에 다른 예술가들은 그 알프스를 보면서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던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거대한 감동을 느끼죠. 자, 그래서 고전주의는 어떤 체계적인 걸 중시하고 질서, 배열 같은 걸 중요하니까 반면에 낭만주의는 천재를 중시해요. 초인 또는 뭐 프로메테우스적인 어떤 개혁가들,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을 상당히 숭배하죠. 그래서 기존 체제를 깨부수고 어때? 새로운 질서를 뭔가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고전주의는 좀 유물론적이고 사회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관념론은 개인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오버되면은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좀 전체주의 쪽, 독일의 나치 같은 애들로 좀 변화될 위험을 좀 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낭만주의가 형성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형성되죠. 어떤 폭력이란 말이야. 낭만적이지. 왜? 기존 질서를 깨부수고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1804년에 이제 나폴레옹 제정이 시작돼요. 그래서 14년까지 나폴레옹이 막 유럽 전역을 휩쓸고 다니잖아.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의 프랑스 대제국을 만들어 버리죠. 근데 그 나라들이 뭐야? 이탈리아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있고 독일도 있고 걔네들 뭐예요? 다 각자 자기만의 국가가 있었는데 어때? 나폴레옹에 의해서 점령당해 버렸잖아. 사라졌잖아. 어떤 면에서 나폴레옹을 되게 숭배해요. 그런 초인적인 힘 숭배하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뭐라 하게 되는 거야? 거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초인이 되고자 마음을 품게 되죠. 그것들이 민족주의로 형상화되기 시작해요. 어떤 제국의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제국이 어때요? 영국이나 뭐 스페인이나 그런 애들이 처음에 식민지를 침략해 들어갈 때는 뭐야? 문명을 전파한다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서 이제 들어가잖아. 맨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뭐 신의 사랑을 전달한다면서 들어간다면 뭐예요? 선교사 애들을 죽이니까 보복을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점령해서 식민지를 삼아버리지. 그 다음에 뭐래? 문명을 전파한다면서 그 사람들의 유력한 자제들을 자기네 런던이나 뭐 파리나 데리고 와서 가르친단 말이야. 계몽시키는 거지.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런 다음에 뭐예요? 걔네들을 인정하지 않지. 인도 같은 거. 인도에서 수많은 유럽자들의 자제들이 런던에 가서 배우고 다시 돌아와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데 뭐예요? 다 거부당해버리지.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 사람만 쓰지 인도 사람 안 쓴단 말이야. 왜?
자기네들의 보편적인 개념, 객관적인 개념으로 다 교육을 시켜놓고 나서는 너네들은 인도인이니까 안 돼. 그런 아이러니, 모순적인 모습들을 보이죠. 낭만주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초인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전 유럽을 석권하고 하나의 통합된 제국을 만들었지만 자기들은 자기들이 나폴레옹이 되고 싶은 거야. 결국엔 그래서 낭만주의라는 것이 어떤 전체주의로 발전하게 되죠. 어떤 우리만의 초인을 기다리다가 그것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요거는 그냥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어서 하나만 봅시다.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낭만주의의 어떤 상징적인 그림들이에요. 지금 이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1818년에 만든 안개를 내려다보는 방랑자. 어때? 내 눈앞에 엄청난 거대한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산맥이 있고 펼쳐 있고 그 산맥을 계속해서 눈안개 같은 것들이 비구 구름들이 막 몰려들면서 엄청나게 거대하고 무섭고 나한테 다가오는데 그걸 내가 이겨내고 있는 거야. 그때의 감정. 배리되는 감정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두렵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자랑스럽지. 바로 그런 감정들. 또는 이거 같은 경우 바닷가의 수도사라는 작품인데 사람이 요거밖에 안 돼요. 전통적인 회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림인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동하지. 왜? 그 조그만 인간과 그 인간이 보는 펼쳐져 있는 엄청난 거대한 자연을 보는 거야. 바로 이것이 숭고다라는 거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대함과 마주쳤을 때 그 인간의 초라한 모습. 하지만 또 그걸 버텨내는 인간의 대단함. 상반되는 감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떤 근대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근대 속에서 앞으로 보게 될 인상파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넘어가서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예술을 어떻게 볼 것이냐. 좀 시간이 오버될 것 같긴 한데 좀만 양해를 구할게요. 자, 요게 1886년에 만들어진 빈센트 반 고흐의 구두 한 켤레라는 그림이에요. 연작으로 한 6점 정도 더 만들어졌는데, 자, 하이데거가 예술작품의 기원이라는 이 사람은 1940년대, 50년대 날렸던 사람인데, 아니 30년대, 40년대 날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현상학자고요. 근데 철학에서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작품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야. 예술작품의 기원이라는 책의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낡아 빠진 구두 내부의 어둠 속으로부터 노동자의 고단한 발걸음이 밖을 응시하고 있다.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구두 안에는 황량한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한없이 멀고 한없이 단조로운 밭고랑을 수도 없이 밟고 지나갔을 그녀의 강인한 발걸음이 응축되어 있다. 가죽 위에는 흙의 축축함과 비옥함이 누워있다. 구두창 밑에는 땅거미질 무렵에 들판길의 고독이 납작하게 눌려져 있다. 구두 안에서는 대지의 말없는 부름, 익어가는 곡식의 조용한 선물, 바람 부는 텅 빈 밭의 황량함이 보여주는 알 수 없는 자기 거부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 이 제품에는 빵의 확실성에 대한 불평 없는 걱정, 또 한 번의 곤궁을 이겨냈다는 말 없는 기쁨, 임박한 출산 앞에서의 불안감,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의 떨림이 스며들어 있다. 이 제품은 대지에 속해 있고 농부 안의 세계 속에서 보호받고 있다. 상당히 감동적으로 뭔가 해석하고 있지. 이 구두 한 켤레를 보면서. 뭐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이거 설명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들 바쁘시니까. 그럼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예.